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부산기후변화협의체 주관 세미나 진행을 맡은 AP기후센터 운영지원과장 이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네 외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유튜브로도 방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2022년 기후변화 주간 맞이 세미나는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기상청, 부산연구원 그리고 에이펙 기후센터가 2021년부터 함께 활동하고 있는 부산기후변화협의체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4월 22일 52주년 지구의 날을 기점으로 운영되는 기후변화 주간을 맞이하여 최신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정책적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자 오늘의 세미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개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그럼 모든 순서에 앞서 AP기후센터 신도식 원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가 안 나오네요. 어, 소수만이 참석을 하셔서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그 기후변화 협의체가 큰 성황리에 맞출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에이펙 기후센터 신도식 원장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기후변화 주간 부산 기후변화 협의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 기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그 시장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영상 대신 이렇게 과장님을 소중한 과장님을 보내주셔서 시장님께 꼭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지방기상청의 우리 김현경 청장님, 그리고 아이 컨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연구원 송교원 원장님 대신해서 우리 허종배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후변화 과학과 정책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우리 부산대학교 이준희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산연구원 김기욱 박사님, 정신은 없으신데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행사 준비에 실무 책임을 맡아준 부산 기후변화협의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부산 기후변화협의체는 조금 전에 사회자의 언급이 있었던 것처럼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기상청, 그리고 부산연구원, 에이펙 기후센터가 함께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후변화 협의체입니다. 네, 부산 지역의 기후변화 과학과 정책을 공유하고 부산의 2050 탄소 중립 이행과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자 2021년 3월 부산의 민관연 4개 기관이 참여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닌 전 세계가 책임하고 있는 일상화된 전 지구적 현상입니다. 폭염과 가뭄, 홍수, 한파 등 이상기후가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꿀벌의 실종에 관한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변화하고 있는 기후와 연관이 있음이 틀림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와 같은 대규모 현상과 동시에 꿀벌이 실종되고 꽃의 개화 시기가 변하는 등 이미 우리 생활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기후변화협의체는 부산이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인식을 제고하고자 매년 포럼을 개최하고 언론 홍보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세미나 역시 기후변화 주간을 맞이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최신 과학 정보와
부산 지역의 도시관리 방안을 공유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산 지역 기후 변화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에이펙 기후 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후 예측 전문 기관으로서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이준희 교수님과 김기욱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협력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서 미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무대를 정비하고 지금부터 두 개의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으신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 이준희 교수께서는 최근 발표된 유엔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서 국내 여성 과학자로서는 유일하게 총괄 주저자로 활약했던 기후학자입니다. 그럼 이준희 교수님을 모셔서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를 통해 본 기후변화에 대한 최신 과학 정보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제가 먼저 그러면 좀 시작.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로 해야 되니까. 예, 저는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와 또 부산대학교에서 유치하고 있는 IBS 기후물리연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이준희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이번 IPCC 6차 보고서 주기에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의 총괄 주저자 역할을 맡아서 작년 8월 초에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보고서 작성에 좀 참여를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종합 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핵심 저자로 또 운이 좋게 선정이 되어서 또 지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운이 좋았던 거는 이제 2017년 5월에 아디스아바바에서 이제 전체 그 보고서의 방향을 설정하는 스코핑 미팅에 그때 운 좋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1실무그룹 보고서와 그다음에 종합 보고서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그때 2017년 5월에 처음으로 이제 IPCC 그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저는 또 그 전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이거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어느새 시간이 3년 이상이 훌쩍 지났고 벌써 제1실무그룹 보고서가 작년 8월에 공개가 되고 제2실무그룹 보고서가 올해 이제 3월 초에 공개가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실무그룹 보고서가 올해 4월에 초반에 공개가 되면서 벌써 이 실무그룹 보고서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현재 지금 기후 변화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이제는 충분히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제 우리가 적응과 완화의 대응을 시작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개 보고서에서 지금 담고 있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핵심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오늘 이 모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이 기후 변화 그 정보의 아주 상세한 정보의 중요성이 특히 지역 규모에서 그리고 이전에 IPCC는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2100년까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번 6차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단기 기간 동안에 그 기후 변화 정보의 중요성을 담고 있고, 그러면서 지역 기후 변화 정보가 중요하며 이 지역 기후 변화를 만들어낼 때 과학자들만이 아니고 정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주체들이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생산을 해서 정말로 이 지역에서 필요한 적응과 완화의 방안을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박차를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부산에 있는 기후변화 관련된 모든 기상청과 APCC 모든 주체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오신 분들은 지금 바로 보시면 지금 보이는 영상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자료는 이제는 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많은 지점 자료뿐만 아니고 인공위성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연직적으로도 이제 측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고, 또한 그런 정보를 고해상도 기후 모델링에 결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 3차원적으로 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이제는 관측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시점이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나사에서 고해상도 모델을 통해서 이 연직에 대해서 또 수평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지금 이동하는지를 이제 모의한 결과를 보시는 것인데요. 지금 북반구 겨울철 2020년 1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점차 북반구에 빨간색이 증가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대기 중에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엄청 증가한다는 것이고,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 보시면 지금 굉장히 스몰 스케일로 지금 무언가 이제 배출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산불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 3월에 굉장히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면서 점차 우리나라에서도 이 산불에 대한 그 위험이 점차 더 커지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불 위험도 증가하고 있죠. 지금 이 전체 이 북반구에서 이산화탄소가 전 지역을 순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출한 후에는 대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전 세계로 배분되기 때문에 단순히 배출한 어떤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북반구 여름철로 오니까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역할 때문입니다. 생태계가 여름철에는 이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배출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북반구 여름철에는 실질적으로 대기 중의 농도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위성 자료뿐만 아니고 기후 모델링 모의를 통해서 이제 시공간적인 그러한 이산화탄소의 특성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시점이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측과 기후 모델 모의의 이 발전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후 변화 문제는 뭐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과학자들은 수십 년부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험을 경고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 1970년에서 80년도에는 기후 모델이 시작이 되면서 이미 이 1975년도에 스크로 마나베는 기후 모델링, 물론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긴 하지만 이 기후 모델을 통해서 인위적인 지구 온난화를 최초로 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2021년도에 이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그런 업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2021년에 이 스크로 마나베는 클라우스 하세만과 함께 기후 예측과 기후 변화 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죠. 특히 스크로 마나베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할 때 이 1975년도 연구가 인용이 됐습니다. 보면은 이 노벨 과학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십 년 동안의 어떠한 축적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고, 기후 과학자들에게는 사실 작년에 이 스크로 마나베와 클라우스 하세만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은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가 이미 인식이 되었고, 그러면서 1988년도에 세계 기상기구와 유엔 환경연합에서 IPCC를 처음으로 설립을 했죠. 그리고 1990년도에 첫 번째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첫 번째 보고서에서 이미 이 인간 활동에 의한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위기가 이미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3년 14년도에 제 5차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요. 지난 이 30년간의 기간 동안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쌓였고, 그뿐만 아니고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대중의 인식도 크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부문에서 이제 이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IPCC는 6차 보고서 평가 보고서 주기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주기가 6차 보고서 주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가 이 IPCC 이번에 의장국이죠. 네, 그리고 이혜성 의장님을 중심으로 지금 IPCC 보고서가 차차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99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모여서 이 과학적인 근거를 계속적으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이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하거나 특히 가장 많이 이제 떨어진 시기를 보면 2020년도죠. 이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사회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2019년도와 비교해서 약 5.2% 정도 화석 연료 기반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이러한 저감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다시 반등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2021년 6% 정도 2020년과 비교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상 또 배출량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올해 지금 전 세계가 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전략을 피면서 지금 또 이제 경제 활동, 사회 활동이 증가하고 있죠. 에너지 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2021년 수준이거나 아니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 평가한 것에 의하면 1850년부터 2019년까지 인간 활동에 의한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미 2,390기가톤 CO2이고 첫 번째 보고서가 발간된 1990년부터 지난 30년간의 배출은 1,000기가톤 CO2입니다. 즉 인간 활동에 의해서 산업화 이후에 배출된 양의 40%가 지난 30년 동안 배출이 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이 IPCC 6차 평가 보고서 주기에 있고 이번 주기 동안 굉장히 이 IPCC가 바쁘게 움직여서 벌써 3편의 특별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고 그리고 3편의 실무 그룹 보고서도 이제 공개가 되었으며 앞으로 지금 종합 보고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 보고서는 9월 말 10월 초에 공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 특히 제1실무 그룹 보고서는 지난 8월에 공개가 되고 그 영국의 글라스고에서 열린 이 기후변화 협약 COP26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근거로 사용이 되었고 중요하게 논의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 보고서를 비롯한 6차 평가 보고서 주기의 보고서들은 일단 우선 올해 이집트에서 열릴 COP27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2023년이 되면 전지구적인 이행 점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국가들이 이 자발적 기여 방안이 NDC가 과연 장기 목표 탄소 중립이란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장기 목표에 맞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NDC를 적어도 이룰 만큼 현재 각 정부의 정책이 그 경로로 따라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고 이 그 평가에 따라서 이 파리 기후 협약은 상향 조정만 됩니다. 하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2023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이 정말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요한 시기가 될 텐데요. 거기에 이 6차 보고서 평가 보고서의 보고서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메시지입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 기후 변화는 광범위하고 빠를 뿐만 아니고 점차 심해지고 있고 과거 수천 년 혹은 수십만 년 동안 전례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역량이 적어도 과거 2000년 기간 동안 전례 없는 속도로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00년 동안 이 다양한 고기후 자료 정보와 그다음에 최근의 관측 정보를 합쳐서 전 지구의 지표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1850년 이후에 상승 경향은 과거 2000년 기간 중에 자연적인 변화를 넘어서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관측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1850년 이래로 보면 1950년대 이후로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최근 변화에서 많은 부분이 과거 수천 년 혹은 수십만 년 동안 전례 없던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의 경우에는 최소한 지난 200만 년 기간 중에 가장 높으며 해수면 상승은 최소한 지난 3000년 기간 중에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증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북극 해빙 면적은 최소 지난 1000년 기간 중에 가장 적고 전지구 빙하량은 최소 지난 2000년 기간 중에 전례 없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폭염, 폭우, 가뭄 등의 극한 기후 현상을 더 빈번하고 심각하게 만드는 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 관측 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클리어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1850년 이래로 우리가 봤을 때 지난 10년 동안의 지표 평균 기온이 1850년 1900년 그 평균 기온과 비교하면은 약 1.1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관측된 온난화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관측된 온난화는 전체 인간 활동의 영향에 의해서 다 설명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활동은 지구를 따뜻하게만 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를 온난하게 하는데 이 평가 결과에 의하면 지금까지 배출된 온실가스는 약 1도에서 2도 그리고 평균으로 볼 때 한 1.5도 정도 지구를 온난하게 했다. 그런데 또 인간 활동에 의한 에어로졸의 배출은 한량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 0도에서 좀 불확실성이 큽니다. 0도에서 0.8도 정도 한량화를 나타냈고 평균은 한 0.4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상세 효과에 의해서 실제로 이 인간 역량에 의한 온난화가 약 1.1도이고 이것이 관측된 온난화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온실가스 및 에어로졸들이 또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이전보다 더 상세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메탄의 역할을 좀 약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메탄을 감소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산탄소가 가장 많이 온난화시키고요. 그다음에 메탄이 크게 온난화를 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전히 황산염 관련된 에어로졸이 한량화를 크게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질산염 관련된 에어로졸들이 한량화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 변화는 이미 전 세계의 모든 거주 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극한 폭염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 증가뿐만이 아니고 가뭄의 영향을 받는 지역도 증가하고 있으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재 날씨, 화재를 잘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기상 조건도 더 증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또 부산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해양은 온난화뿐만이 아니고 산성화와 산소 부족이라는 삼중고를 겪으면서 이 해양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간이 여러 변화들의 주요 요인인데 극한 고온뿐만이 아니고 해양 온난화, 산성화, 산소 부족, 그다음에 빈곤의 변화 등 다양한 부분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보고서는 이전 보고서에 비해서 상세한 지역 기후 변화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약 61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역 정보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이제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또 넓은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부산시 정도의 레벨에서 지금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넓은 지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굉장히 이 부산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 생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상청과 또 APCC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를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거에서 지금 61개 지역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거는 지난 50년 이래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청색은 감소하는 것인데 이제 청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점이 3개이면 인간이 그 관측 변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높은 신뢰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점 3개고 중간 단계면 2개고 이제 하나면은 아직까지는 신뢰도가 낮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가 EAS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물론 1950년대 이래로 지금 폭우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이 강수량에는 자연적인 변동성이 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인간의 영향이 자연적인 변동성을 넘어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신뢰도가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폭우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깔이 폭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지만 자연 변동성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를 봤다면 이제 미래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요. 본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20년 이내에 1.5도 지구 온난화의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에 상관이 없이 1.5도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대신에 배출량이 많으면 더 빨리 도달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의 기후는 지금 우리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5개의 시나리오가 이용이 됐습니다. 제3 실무그룹에서는 사실 3,000개가 넘는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구 시스템을 이용해서 미래 변화 전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컴퓨터 비싼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고 5개를 사용했고, 거기에는 이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고 2100년에 1.5도 이하로 지구 온난화를 제한할 수 있는 최저 배출 시나리오인 SSP 1.9와 2070년경에 탄소 중립을 이루고 네거티브 배출로 가서 2100년도에 2도 이하로 이 온난화를 제한할 수 있는 저배출 시나리오인 SSP 2.6과 그다음에 현재 우리는 중배출인 SSP 4.5를 가고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고배출과 최고배출까지 이 배출 시나리오를 이용을 해서 미래의 기후를 전망을 하였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 파리 기후 협약에 따른 1.5도, 2도 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 보여드릴 것은 사실 이 관련성은 5차 보고서에서 먼저 이제 밝혀진 것인데요. 이 산업화 이후로 누적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구 온도 상승과 이 선형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보고서에서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1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할수록 하면 그에 따라서 지구 온난화는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더 시계열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20년 이내에 일단 최저 배출로 간다고 하더라도 1.5도 지구 온난화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버슈트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고 네거티브 배출로 가면 그래도 2100년도에는 1.5도보다 약간 아래로 이제 온난화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SP 2.6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도 아래로 지금 막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중배출보다 약간 높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50년에 2도 지구 온난화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도, 2도 지구 온난화가 우리가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균이잖아요. 적어도 10년, 20년의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개별 해의 온도는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1.1도 정도 진행이 됐지만 이 관측 이래로 가장 더웠던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24도 정도 온난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해 개별 해의 온도 상승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에서는 또한 앞으로 10년, 2030년이 되면 개별 해가 1.5도를 넘어설 수 있는 확률이 40에서 60% 정도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기후변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그만큼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는 더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할 때 지구 평균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지역의 기후 변화잖아요. 지역에서의 특히 부산에서의 이 지구 온난화는 전주 평균보다 더 심화되어 나타나거든요. 1.5에서 2도 이상 이미 온도 상승 나타났죠. 그리고 고위도로 갈수록 북극으로 가면 이 온난화가 더 증폭이 됩니다. 우리가 북극 증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1.5도, 2도, 4도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그만큼 지역적인 지구 온난화의 차이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평균 온도보다 훨씬 더 상회하에서 온난화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수량은 더욱더 심각한데요. 강수량이 증가하는 지역과 또 감소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한 강수량의 차이가 더욱더 커지게 되고 이것은 더욱더 악영향을 우리 인간 사회뿐만 아니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가뭄에 대한 것인데요. 이 황토색으로 표현된 곳이 이제 가뭄이
증가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보시면 많은 지역들에서 또한 가뭄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더욱 더 넓어진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건 하나의 예인데요. 극한 기후의 예입니다. 폭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인데요. 제1신무그룹의 마지막 파트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온실기체 배출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신속하고 대규모로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우리의 목표가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난화를 제한을 하면 일부 기후 변화는 막을 수가 있고 늦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기후 변화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메시지라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북극 해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막으면 이 해빙의 유시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시나리오에서 SSP 1.9나 SSP 2.6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완만하게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해양 산성화도 마찬가지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의 온도, 해수면 상승, 그리고 이 빙상에 녹는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최저 배출인 SSP 1.9에서도 계속적으로 가속화되어지지 이게 완만하게 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2300년까지도 지속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배출 중의 하나인 SSP 2.6으로 간다고 해도 이 시나리오는 2100년에 지구 온난화를 2도로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만하게 이제 늦추는 그런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해수면 상승이 2m까지도 갈 수 있다. 2300년에 평가하고 있고, 최고 배출로 간다고 하면 약 5m 정도의 해수면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발생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남극의 빙상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유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 발생을 하면 그러면 해수면 상승이 약 16m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제1신무그룹 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제1신무그룹 보고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보고서는 이 기후 변화가 우리 인간의 삶의 질뿐만이 아니고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명백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더욱더 심화되어지는 이 기후 위기와 그다음에 거기에 적응할 수 있을 기회 창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닫히고 있다. 그렇지만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아직은 존재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자연 생태계가 지금 파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적응의 노력이 지금 10년 기간 동안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악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 전 세계 지구 인류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그러한 기후 변화의 위험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양한 극한 현상이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위험을 더욱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예예요. 굉장히 많은 예시가 있는데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면, 이게 폭염이 증가할 뿐만 아니고 가뭄도 동시에 증가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지금 특히 이제 농작물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면서 농작물의 생산성이 감소가 되고, 이 농작물의 생산성의 감소는 또한 이 식량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또한 이제 가정에서의 이제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지역적 규모로 발생하겠지만 점차 커지면 전 지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간략한 그래프, 이 도식도이지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에도 많은 예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와 같은 위기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래의 다양한 부문에서 이 기후 위기가 증가하게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미 우리가 이 폭염의 증가의 문제는 심각하죠. 그런데 이 폭염에 우리가 이 노출되어지는 그 빈도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고, 많은 지역에서 더욱더 이 지구 온난화가 증가하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수자원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많은 지역에서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이게 그 겨울철에 눈이 녹은 것이 굉장히 수자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특히 북미 같은 경우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 지구 온난화 2도가 되면 2050년에 그러한 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예를 들어 농업 용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식량 안보의 위기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식량을 공급하는 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이미 태평양의 도서국들이 크게 심각하게 위험을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그 해수면 상승의 위험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제2실무그룹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후 위기를 줄이고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존재한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시가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지금 좀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이 토지하고 해양 생태계 부문, 그다음에 도시와 인프라스트럭처의 어떤 시스템 부분에서 다양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적응의 방안들은 또한 많은 것들이 완화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응도 할 수 있지만 완화 정책과 시너지를 내면서 우리가 2030년까지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달성해야 되는 지속가능 목표가 있죠. 그 과연 정말 17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적응 정책들이 그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하나만 본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토지 이용, 그 다음에 도시 계획을 좀 더 잘 수립한다고 하면, 근데 여전히 이제 지금의 경향을 볼 때에는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가는 약간 중간 단계 정도로 평가가 됐지만, 이 그 완화 정책과는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걸 이루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건강 증진 및 그다음에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녹색 산업이라든지 녹색 성장과 관련되어서 일자리를 더욱더 산출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보시면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지금 그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부산에서의 어떤 정책을 살 때 좀 중요한 것들을 좀 차용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0년 중요하죠. 저는 정말 우리가 2030년에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전회에서 제가 그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된 심포지움에 이제 패널 토의에 참여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저뿐만 아니고 모든 패널들이 2030년은 우리가 NDC의 를 달성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시기이면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기후 위기가 주요 주제가 돼야 된다라고 패널들이 사실은 강조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 해양과 기후의 도시인 부산이 정말 적임지다라고 저희가 좀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속가능 발전만 좀 많이 강조를 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 기후 위기의 회복성을 증가할 수 있는, 회복력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 경로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1990년도에 제1차 그 IPCC 보고서 나온 이후에 바로 적응했으면 아마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좋은 회복 가능한 발전 경로로 갔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점점점점 표시되어 있는 위쪽의 부분이 굉장히 회복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런 경로라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5차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에 2015년부터 적극적인 전지구적인 대응을 했다고 하면 그래도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요. 7차 보고서 이후에 하면 된다? 그때는 아마 기회 창이 닫힐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아직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기후 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길을 가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빨간색 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래선은 굉장히 이 기후 위기를 증가시키면서 또 굉장히 불평등과 기후 정의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그러면서 3도 이상의 지구 온난화로 가는 경로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3실무 그룹으로 빠르게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경로는 1.5도 지구 온난화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보여진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이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양한 간극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각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 방안인 NDC는 2030년까지의 온실기체 배출 감량 정책은 1.5도나 2도 온난화로 가는 경로와 간극이 큽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실제 각 국가들의 현재 기후 정책은 NDC를 달성하는 거에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간극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2010년 대비해서 2030년에 43% 정도 감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2도 온도 제한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2030년에 27% 정도로 감축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탄소 중립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루지 않으면 온난화를 이제 완만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도 경로로 가기 위해서는 2050년 초반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1.5도 특별 보고서가 사실 먼저 이야기를 했죠.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유사한 그 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부문들에서 에너지, 토지 이용 산업, 도시, 빌딩, 그다음에 교통 등의 다양한 그 부문에서 어떻게 완화 정책이 필수인지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부문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이산탄소 제거 기술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고, 지금 이 시나리오 상에서는 이산탄소를 대기 중에 제거하지 않으면 1.5도, 2도로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데, 최근에 그래도 이제 생태학적인 어떤 산림의 재조림이나 그다음에 토양에 이제 이 탄소를 격리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적용이 되면서 발달하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투자가 중요하고, 그러면서 기후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또 토양의 이용을 우리가 현명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적응과 완화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특히 토양이 우리가 대규모로 이산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특히 이 토양 이용을 잘하면서 우리가 이 산림을 조림을 더 늘리고, 그다음에 해안의 여러 습지라든지 사바나 초원 등을 늘리면서 이산탄소를 제거할 뿐만이 아니고 생태계의 건강도 더욱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규제와 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그런 수단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이 규제와 그다음에 어떤 산업적인 그러한 도구들이 이미 이 감축하는데 좀 유용하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일한 어떤 정책이 아니고 이 정책 패키지, 그러니까 적응과 완화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 패키지와 그다음에 또 이 경제 전반에 걸쳐서 함께 구조적으로 제조적으로 정책을 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양한 방법들이 이 공편익도 있지만 또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서 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패키지로 가야 된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 단일 국가가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기술과 기술 발전과 혁신이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지금 시스템으로는 사실은 혁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젊은 세대들이 역할이 또 강조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문에서 여러 가지 부문에서 우리가 다양한 공편익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완화 정책을 필요로 해서 우리가 또 지속 가능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하나의 예만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 도시의 어떤 그린 정책도 얘기하지만 요즘엔 블루 인프라스트럭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이 보시면 대부분 17개의 이 지속 가능 발전에 다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이 특히 농업과 그다음 산림 부분에서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작년 콥26를 대비해서 그래도 2018년 대비해서 42% 감축하겠다라는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인 NDC로 갱신을 하긴 하였으나 그러나 우리나라 NDC는 여전히 1.5도, 2도 온난화 제한을 하기에는 부족하고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그 간극이 큽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실제 기후 정책은 이 NDC를 달성하기에도 지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가 적극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그림이 복잡한데요. 두 그림이 비슷한 것이고 이제 오른쪽 그림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이 제1실무그룹의 챕터 10의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이고 전 소장님이신 권원태 소장님께서 또 기여하신 챕터의 주요 결과이기도 한데요. 처음으로 이 IPCC에서 이 기후 변화 정보의 중요성과 기후 서비스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이런 기후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과학자들 역할만 중요하게 얘기했다고 하면 모든 부문에서 공동으로 이 기후 변화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유저의 입장에서 예전에는 과학자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뭐 온도 강수량을 제공했지만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저가 필요한 정보를 함께 생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사실 우리가 기후 정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관측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관측 정보의 종합 그리고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의 또 종합뿐만 아니고 과학의 진보의 정보 그 외에 영양에 대한 정보를 다 합산을 해서 이제는 함께 기후 변화 정보를 만들어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지역 기후 정보 그리고 단기 미래 정보 앞으로 10년과 20년 동안의 단기 미래 정보를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은 2100년도를 예측하는 것보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예측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우리 김연경 청장님께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10년, 20년 시간 규모에서는 자연적인 변동성의 영향이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변동성에 대한 예측도 잘해야 되는데 아직 사실 뭐 계절 예측도 힘들죠. 10년 예측은 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후 정보의 정확도도 사실 많이 높여야 되고 기상청의 역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또 과학자들의 역할이 아직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그래서 이 지역 기후 정보에는 과학자뿐만 아니고 또 기상청 또 APCC 같은 이 기후 정보 생산하는 그룹과 사용자 그룹이 함께 이제는 같이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협의체 이 논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에이펙 기후센터의 역할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에이펙 기후센터가 그래도 전 글로벌하게 좋은 기후 정보를 많이 생산을 해서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 개발도상국에 정말 좋은 기후 정보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 계속 그 역할도 계속 해야 되죠. 중요한데 플러스에서 이제 정말 지역 정보, 기후 정보 앞으로 특히 10년, 20년 동안에 좀 더 정확한 기후 정보를 유저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번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준희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 담긴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미래 우리가 경험하게 될 기후는 지금 우리가 온난화를 제한하는 대규모 탄소 감축 활동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다소 무거운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다음 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는 부산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의 김기욱 연구위원입니다. 김기욱 연구위원은 토목환경공학과 수산공학을 전공하셨고
부산연구원에서 도시방재와 안전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김기욱 연구위원님께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부산 지역 도시관리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부산연구원 김기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부산 지역 도시관리 방향이 되겠고요. 이 연구는 제가 작년에 이제 5명의 연구진으로 수행을 했던 연구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이제 도시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이제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연구는 이제 재난안전 분야에 좀 국한을 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연구 개요, 기후변화 개요,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및 국내외 사례,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부산 지역 재난 발생 전망,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관리 방향이 되겠는데 오늘은 2에서 한 4장, 2에서 4장 그리고 특히 4장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5장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에 의해서 요새 이제 이상 기후라고 이제 불리우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풍수해나 가뭄, 폭염과 같은 이제 극치 사상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부산의 관점에서 보면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지도 많고 이제 경사가 급한 지역이 많이 있고요. 또 원도심이나 쪽방촌 그리고 해안가에 또 저지대가 많이 있어서 실제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저런 극치 사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매우 취약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나 폭염, 해안재 이런 것들에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알 수 있었듯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또 감염병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후 변화에 의해서 풍수해나 폭염, 그리고 해안재, 감염병 이런 것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차원에서 기후 변화 적응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활동들이 기본적으로 도시라는 공간 안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해서 부산 지역의 도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방향을 한번 잡아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연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이 됐고요. 기후 변화 개요, 적응 그리고 이게 1장부터 쭉 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해서 보고 주요 재난들 의 발생 및 피해 현황 그리고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런 재난들이 얼마나 더 심해질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이제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도시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이쪽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중에서도 시간 관계상 이제 풍수해나 폭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이제 기후 위기를 쓰기 시작했고 예전에 이제 기후 변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후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 또 기후 재앙이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단어를 조금 또 강력한 단어를 씀으로써 그만큼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라는 게 인간의 활동이 변화되면 그거에 이제 기후가 반응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이 기후변화 협의체 첫 번째 세미나를 할 때 백스코에서 처음에 했었는데 이제 변영화 박사님이 제주에 계신 변영화 박사님이 이제 가지고 나오신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활동이 변화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총생산 증가하고 에너지 소비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기후가 반응을 해서 지표면 온도가 올라가고 빙하 두께가 얇아지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극치 사상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한 수십 년 전부터 한 45년 전부터 계속 기후 변화가 문제가 있고 뭘 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뭔가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별로 이렇게 그 양상이 꺾이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게 이제 기후 반응으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좀 아직까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는 좀 완화되고 있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부산 지역의 기후 변화를 좀 보면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해주신 것처럼 세계적 추세보다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기온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에 한 0.2도 안팎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뭐 과거 30년에 비해서 최근 30년에 여름은 20일 증가하고 겨울은 20일 감소하고, 그리고 해수면 상승도 조금 세계적인 평균보다는 조금 더 상승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한 최근 100년간 한 2도 안팎으로 온도가 상승을 하고 있고, 강수량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고 강수일소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강수량은 보통 이제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강수일수는 좀 증가하는 지역이 있고 감소하는 지역이 있고, 그런데 부산은 이제 약간 감소를 하고 있고요. 이 말은 비가 올 때 많이 오고 안 올 땐 또 더 안 오는 그런 현상이, 그런 거를 의미를 하고, 이는 이제 여기 홍수하고 가뭄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극지 사상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뭐 기온이 상승하고 강우가 시공간적으로 집중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이제 극지 사상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감염병 부분이 있는데, 감염병도 기후 변화에 따라서 뭐 다양한 경로에 의해서 뭐 신종 감염병이 증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에 많이 볼 수 없었던 풍토병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을 각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 대응은 뭐 크게 경감하고 적응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뭐 온실가스 대기 배출을 감소시키는 경감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기후 변화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뭐 잠재적 이익을 얻기 위한 기후 변화 적응, 이렇게 두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 적응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 해외국의 이제 기후 변화 적응 정책을 보면 APCC 보고서가 있고요. 이거는 뭐 앞에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해외 국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과학적 기반에 근거해서 뭐 기후 변화 영향이나 취약성 평가를 하고, 그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후 변화 적응 정책은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 기본법에 기초를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올해 개정이 됐고요. 원래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있다가 올해 이제 3월부터 이제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용은 대충 비슷합니다. 대략적으로 뭐 계획의 체계를 규정하는 부분은 비슷한데, 이제 크게 다른 거는 좀 구체화가 됐다는 거. 그래서 2030년까지 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35% 이상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라는 목표가 이제 법에 명시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후 변화가 아니고 이제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다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해서 이제 국내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도시 계획 부분에서의 국외 사례를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한 홍수 위험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지역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홍수 위험 평가를 하게 되고, 뭐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그 위험을 회피하는 거, 그리고 회피가 안 되면 이제 그 지역의 홍수 위험을 관리하고 경감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홍수 위험 구역을 구분을 하고, 이제 시설별로 이제 취약성을 구분을 한 다음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국가에서 뭐 다양한 재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 뭐 예경도 체계라든지 재해 위험 지도, 뭐 유역 지역 단위 대책, 구조적 대책, 뭐 비구조적 대책,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에서도 역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뭐 기후 노출과 도시 민감도를 가지고 취약성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서 뭐 도시 종합 재해 취약성을 산정을 해서 이거를 도시계획을 하는데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도시에서 뭐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기후 변화가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 적응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부산 지역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수에서
현재까지 이제 발생이나 피해 현황들을 보면 이제 최근 10년 동안에 뭐 이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다른 자연재해와 비교를 했을 때 인명 피해는 풍수해나 폭염 한파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반면에 재산 피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풍수해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자연재난에 의한 재산 피해 중에서 96.3%가 풍수에 의해서 거의 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들, 실대 특광역시들을 비교를 해보면 전체 재산 피해의 거의 절반 가까이, 한 44.3%이 정도가 부산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7대 특광역시에서 풍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산 피해의 절반 가까이가 부산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피해가 공공시설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시설 재산 피해 예방이라든지 뭐 하천, 항만,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좀 적용을 해보면요. 요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 이 위에 두 개가 이제 관측 자료고요. 아래 두 개가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좀 주요한 통계 자료들, 통계치들의 이제 평균값을 비교를 해보면 보시면 이제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랬는데 앞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평균값이 높아지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이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변동성을 살펴보면 이 왼쪽에 두 개가 관측 자료고 오른쪽 두 개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 꼬리가 전부 다 되게 길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값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전보다 관측치에 비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호우일수나 5일 최대 강수량 이런 거는 이제 비가 많이 온 내용에 대한 이제 통계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이제 꼬리가 길어진다는 건 결국에는 극치사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평균적으로 늘어나고 시간적인 변동성이 커진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공간적인 변동성을 보면 변동계수를 저희가 구군별로 구하면서 쭉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변동계수 값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시간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공간적으로도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더 많이 오고 전체적으로 많이 오는데 올 때 더 많이 오고 오는데 더 많이 온다. 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에 이제 뭐 극치사상들이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산의 지형적 특성, 뭐 급경사지가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뭐또 저지대가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여기 하나 더해서 이제 불투수층이 매우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합쳐지면 결국에 비도 많이 오고 그것들이 이제 빨리 급경사지를 타고 빨리 흘러내려서 이제 저지대, 하천변이나 이런 저지대에 모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빨리 바다로 빠지면 괜찮습니다. 근데 또 그게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위가 높을 때는 실제로 물이 빠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 두 개가 이제 이게 조위를 고려했을 때랑 이거는 조위를 고려 안 했을 때, 이건 만조를 고려했을 때의 침수 지도입니다. 모의를 한 거고요. 보시면 이 파란 부분이 여기서 훨씬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2020년에 있었던 초량에서 발생한 이제 지하차도 그 사고도 이제 만조시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부터 해가지고 도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폭염입니다. 폭염 발생 및 피해 현황을 이제 보면 실제로 뭐 피해가 많았던 해를 보면 뭐 폭염이나 열대야 일수가 크게 증가했었던 해에 이제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작년 9월인가요? 10월쯤에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해서, 근데 저희가 이제 폭염에 노인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제 피해가 앞으로 폭염이 발생을 하면 그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한번 적용을 해서 전체적인 이제 폭염 취약성의 공간 분포를 한번 산정을 해봤고요. 이게 지금 현재의 폭염 취약성에 대한 공간 분포가 되겠고, 이 아래 그림이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의 취약성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점차 이제 빨간 부분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폭염 취약성이 높아지고 기후 변화가 이제 적용이 되면 전반적으로 폭염 취약성이 이제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간의 격차가 역시 크게 나타나는 그런 두 가지 부분을 같이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는 도시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럼 폭염 취약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시 관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보면 이제 결국 적응 능력을 높여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 내용들이 이제 적응 능력과 관련된, 그리고 도시 관리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간 분포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지역 간의 격차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적응 능력을 높이면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 도시 관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해안전도시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와 도시 계획, 그리고 도시 설계, 이렇게 좀 넓은 부분에서 좀 세부적인 부분까지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이 관점에서 기후 변화 적응 중심 재해 예방형 도시 관리 방향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도를 통한 도시 관리 방향에서는 이제 기후 변화 적응 관련 도시 계획 및 환경 방제 법정 계획 간 유기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 계획과 관련된 법이나 계획 이런 체계들이 있고요. 방제나 환경 관련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는 이제 환경이나 방제 관련 부분이 되겠고요. 근데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활동들은 도시라는 공간 안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계획 체계들 간에 좀 유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킴으로써 실제로 도시 관리,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획을 통한 도시 관리 방향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도시 기본 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기후 환경 공간 유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도시 계획 기법 가이드라인 구축 활용,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계획 및 개발 기준 개선, 기후 변화 대응 공간 관리 전략 수립,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시 설계를 통한 도시 관리 방향이 되겠고요. 이 도시 설계 부분은 좀 세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별로 좀 구분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공간 구조, 토지 이용, 지역 정비 및 개발에서 자연 환경 요소를 활용하고 재해 거점이나 방제 축을 구축하고 용도 배치 등등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폭염에서는 도시 열환경 관련 법정 규제, 그리고 계획적 요인을 활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설계 요소 적용해서 바람 통로 확보라든지 대기 순환 공간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법이나 어떤 제도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규욱 연구위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김규욱 연구위원님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부산 지역의 기후 변화가 세계적 추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과 부산 지역의 재난, 특히 풍수해와 폭염의 전망과 도시관리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오늘 두 이제 발표위원들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개 정도만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 김기욱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부산시 동별 폭염 취약성 공간 분석에 대해서 지도를 만드셨던데 혹시 요거는 단지 저희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폭염이라든지 기온만 반영되어 있는 지도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인구라든지 구 예산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데서 취약성을 분석한 지도인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 폭염 취약성 지도를 만든 거는 제가 2019년도에 이제 폭염 관련 과제를 하면서 만든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걸 갖다 쓴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가 기후 노출과 그리고 민감도 그리고 적응 능력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취약성을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그 인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표 중에 이제 기후 노출에 대한 부분은 뭐 폭염 일수라든지 뭐 열대야 일수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취약성은 뭐 부산 지역의 취약 계층에 관련된 데이터들 얼마나 그러니까 민감도에서는 얼마나 그 부산 지역이 그 폭염에 민감할 수 있는지 뭐 취약 계층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적응 능력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무더위 쉼터나 뭐 그늘막 공원 녹지 이런 것들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그 무슨 인자가 정확히 들어가는지 다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그거는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2019년 해서 아마 보고서는 2020년 초에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보고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거기 구체적으로 내용이 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갖게 된 기후 위기의 경각심이나 아니면 개인과 사회의 기후 행동 확산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기후변화 협의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탄소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온라인, 오프라인 참석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부산 기후변화 협의체가 주관한 2022년 기후변화 주간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